나는 아들의 눈에서 나를 처음으로 드넓은 세상 속으로 내던졌던 야망을 본다. 아들이 좌절할 때마다 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새 대륙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면 네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고 말해준다. 그 우주 비행사들은 영원한 영웅이기는 하지만 달에 겨우 몇 시간을 머물렀을 뿐이다. 나는 이 신세계에서 거의 30년을 지내왔다. 내가 이룬 것이 무척이나 평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지나온 그 모든 행로와 내가 먹은 그 모든 음식과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과 내가 잠을 잔 그 모든 방들을 떠올리며 새삼 얼떨떨한 기분에 빠져들 때가 있다. 그 모든 게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나의 상상 이상의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 영국 작가인 준파 라히리의 단편소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 오늘은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작가의 방에도 김병훈 나푸름 소설가가 나오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재밌게 나누셨죠? 네. 네. 오늘은 두 분의 지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들을 질문 드려보려고 해요. 등단 전과 후 차이 같은 것들 경험하세요? 주변의 혹은 가족의 반응이나 시선이랄까? 자긴 자신의 어떤 변화랄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좀 봐주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조금 이렇게 그래 너 알았어 이렇게 봐준다고. 그냥 용인. 예, 약간 집 틀어박혀서 방에서 안 나오고. 네네. 예전 같으면 야단 맞을 일이었는데. 어서 취직을 해라. 이런 게 좀 줄어드셨어요. 저도 같은 얘기 좀 다른 표현, 약간 버렸다, 놨다 이런 느낌 가져요. 부모님이 놨어요. 네, 약간 놨다는 느낌. 놓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서로. 좋죠.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좋죠. 아마 진짜 이게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이기 때문에 두 분의 첫 소설집이 나오면 첫 책이 나와서 아마 부모님께 드리면 진짜 확 놔버리시려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얼른 매일매일 기다려 하고 있으니 나와 주시길 두 분의 책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분 전업 소설가이신가요? 약간 애매한데 저는 독립을 해서 필수적으로 벌어야 하는 돈이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예,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병훈 씨는 그럼 지금 같이 저도 비슷해요. 저는 부모님 같이 사는데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독립하신 거예요? 애매하죠. 제가 어쨌든 생활비를 어느 부분 드리긴 하지만 그게 액수는 크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저도 프리랜서 일을 하고 전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전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없는 것 같아요. 정도면 전업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소설을 써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얼른 전업 소설가가 되시기를 두 분께 기원을 드리지요.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 모르겠어요. 소설 쓰는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시간이 아무래도 좀 다른 장르, 특히 시에 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한숨에 쓰는 소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상시에 시간을 운영하시는지, 하루를 운영하시거나 혹은 뭐 1년을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시간에 할애되는 부분, 인생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보통 저는 제가 시를 쓰지만 시를 위해 계속 골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싶고 그럴 때도 있지만 간혹 어떤 작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지만 이게 어느 불현듯 언뜻 뭐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휘리락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전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소설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두 분의 작업 방식과 함께 소설에 할애되는 시간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이상한 걸 본다거나 아니면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걸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소설을 그 자리에 생각하는 앉아서 편이라. 바로 막 아니 그렇진 않아요. 생각을 하고 노트나 이런 데 적어놓거나 메모장에 적어놨다가 그냥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다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부터 조금씩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정해놓고 쓰는 시간 뭐 이런 거는 없으세요? 그걸 해봤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병훈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쓰려고 노력을 해요. 쓸 그런 때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소설 쓰시는 분들.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제 생각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많이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좀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괴롭죠. 그게 괴롭고 잘 안 되고. 전업 소설가들은 아마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왜냐면 출퇴근 개념을 가지고 작업 공간으로 나가기도 하고 퇴근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움직임. 네. 그러니까 몸의 계시죠. 리듬하고 글 쓰는 리듬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인 분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반성 많이 하지만 전 당분간 그냥 좋은 엄마를 하는 걸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 두 분은 아직 소설 쓰는 일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솔로시잖아요. 아닌가? 솔로는 연애하느라 더 바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규율을 잡아서 작품을 쓰시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푸름 씨는. 네, 그 몰아서 쓰는데 밤에 더 잘 되세요? 낮에 더 잘 되세요? 밤에 확실히 잘 되는 게 그냥 야행성이라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끝날 때쯤에는 너무 아침이거나 이래서 몸이 너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병훈 저는 씨는 밤에 못 써요. 아침형 네, 인간이요. 아침형은 낮에. 아닌데 밤에는 해지면은 약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해지면 자야 되는 사람들이. 일찍 자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음.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아침부터 보통 낮에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성적인 검열 과정들이 작동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의식이 조금 더 네. 명확하게 깨어 있으니까. 퇴고를 보통 아침에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다 뒤집어 엎는구나. 밤에 막 쓰고 그렇군요. 두 분이 쓰는 스타일은 좀 다르시네요. 푸름 씨가 조금 더 밀도 있게 쓰시는 편이라면 뭐 병훈 씨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저는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단어 카테고리가 두 개라면 확실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런 방식으로 소설 쓰는 푸름 씨는? 저는 근데 생활에 듣기만 해도 막 답답해? 아침에 맨정신인가? 병훈 씨는 어때요? 이렇게 밤에 쓰는 소설가들 만날 때. 근데 그게 참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밤에 근데 또 밤에 많이 쓰면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되게 소음에 예민하잖아요. 저도 밤에 작업 잘 안 돼요. 뭔가 더 되게 온몸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 소리도 너무 예민하고 이러면 집중이 오히려 잘 안 되던데. 참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 체력이 감탄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발표되지 않은 소설 쓰고 있으신 것 중에 혹은 내가 요즘에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막 되게 흥미를 갖고 있는 테마나 소재나 주제 같은 거 있으세요? 뭔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변질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인간성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것의 개념으로 흔히 얘기가 되는데 우리 도덕으로 배우죠. 그건 인간성. 근데 그 인간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사실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무슨 그 마인드맵 같은 거를 막 만들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야성적인 소설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병훈 작가님은 어떤데 관심 갖고 있으세요? 너무 비교되는데 이런 대답과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육아하시는 계정들 좀 재밌게 봐요. 왜 그런지 되게,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관찰을 하면 이게 세밀히 관찰을 하다 보면 공통분모들을 발견하잖아요. 네네. 어떤 공통분모가 있던가요? 근데 막 공통분모가 이게 있다 이런 생각은 또 막 딱히 안 해보긴 했는데. 뭐에 빠지는 거지? 어떤 매력에 빠지는 거지? 궁금하네요. 저도. 보다 보니까 아기를 갖고 싶은 거 아닐까요? 혹시? 아기들 보는 거 당연히 좋아하고요. 근데 그 엄마들끼리 맘들끼리 경쟁하는 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요즘 열심히 보고 언젠가 뭔가 소설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너무 멍청한 생각. 아니야.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젠가 소설을 쓴다면 제가 엄마가 되어서 경험한 그 엄마들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겠구나. 그 생각 저도 해봤었거든요.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저 등단할지도 몰라요. 엄마들의 세계로. 농담이고요. 아무튼 먼저 쓰세요. 네. 인스타그램에 요즘에 저도 이런 멋진 대답 했어야 되는데 이 무겁고 가벼움의 간극 괜찮습니다. 자, 한 분은 인간성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으시고 또 한 분은 인스타그램의 세계에 아주 휩쓸려 다니고 있으신데 두 분의 최근작 한 편씩 낭독 들어보고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김병훈 작가님부터 최근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은 남기는 말씀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비록 엄마의 곁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느꼈다. 그때는 잘 몰랐으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싶은 순간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회식 중이었다. 수업과 잡무를 모두 마치니 새벽 1시 무렵이었고 그때부터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원 근처의 순댓국집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그 자리는 중등부 국어를 맡고 있는 나와 고등부 수학을 맡고 있는 정이 연인 사이라는 것을 공개한 뒤 처음으로 동료들에게 술을 사는 자리였다. 사내 연예인이만큼 모두가 할 말이 많았는데 눈치 빠른 누군가는 진작 알아채고 있었다며 의수댔고 무신경한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거냐며 배신감을 운운했으며 오지랖 넓은 누군가는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이니 이세를 생각하면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결혼을 부추겼다. 나는 멋쩍은 마음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친구를 자꾸 쳐다봤고 그러다 무심코 벽면을 채우고 있는 큼지막한 거울에 눈이 닿았다. 거울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얼굴만 간신히 보이는 높이에 걸려 있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서서히 웃음을 잃었다. 이마 위에 웬 글자들이 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눈꺼풀을 빠르게 여다드며 그것이 거울 하단에 빛바랜 금색으로 새겨진 문구라는 걸 금세 확인했다. 누군가 이 가게의 개업을 축하하며 선물한 거울이었던 것이다. 내 이마를 가리고 있는 건 축발전이라는 세 글자였다. 맞은편 자리에서 거울을 봤다면 24시나 신의주였을 것이고 그 뒷자리였다면 찹쌀순대였을 것이다. 나는 축발전 하고 그 글자들을 소리 없이 읽었다. 뜻과 모두 분명하게 알고 있는 글자인데도 어쩐지 생경하게 느껴져서 여러 번 되뇌었다. 그때 여자친구가 김 선생님 하면서 내 얼굴 앞으로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응? 뭐라고? 여자친구의 고개짓을 따라 눈을 돌리자 원장이 내게 축하주를 따라주겠다며 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급히 잔을 들어 술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 위에 놓아둔 핸드폰이 진동했다. 간병인 아주머니였다.
나는 푸른 빛이 물결치는 액정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굳이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것이 엄마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기는 말씀, 유언의 성격이 네. 있는 제목인 네. 거죠. 네. 이 소설에 대한 뭐 대략적인 이야기와 왜 이 마지막 부분을 선택하셨는지, 낭독해 주셨는지 물어볼게요.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설가인 어머니와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소설가는 못된 학원 강사인 아들의 얘기고요. 네. 어머니가 시한부이고 죽음의 며칠 전날이에요. 전날 일어났던 어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환상성이 있는 사건을 겪는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 부분을 선택한 건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가 일상에서 어느 순간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 착각, 뭐 우리가 다 느껴지는 그게 뭐 자기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부분을 어머니가 남기는 어떤 유언과 좀 결부시켜서 표현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골랐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남기는 말씀을 읽으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푸름 작가님의 최근작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이 닮은 얼굴입니다. 네, 닮은 얼굴의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며 몇 번씩 회사 메일을 확인했다. 받아야 할 서류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시간을 보니 더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버티고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자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했다. 전멸하는 시야 사이로 박대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인사를 하듯 내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지 못한 채로 시스템이 종료됐다. 어쩌면 그냥 하품을 한 걸지도 모르지. 박대리가 했을 말이 궁금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말이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그쪽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내일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었다. 내일이면 박대리가 죽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리라. 보통의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서도 박대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박대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실리콘 인형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의 자리에 엎드려 있을지도 모르지만 청소 용역들이 제 시간에 일만 한다면 그 인형마저 내일이 오기 전에 어딘가로 치워질 것이다. 출근한 직원들은 그제야 박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의 그가 어땠는지 뒤늦게 더듬어 보리라. 하지만 오늘 본 박대리가 실은 그의 진짜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건 조금 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닮은 얼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부분 읽어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중간 이전의 도입부 부분인데 이 소설은 이제 약간 좀 설정된 세계 내에서의 이야기예요. 네. 그 어떤 회사의 주인공이 다니고 있고 그 회사는 그 자기가 집에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접속을 하면 어떤 기계에 접속을 하면 그 회사 내에 있는 자신의 더미가 대신 일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거기서 자기 동료인 박대리가 실제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다음 날 이제 장례식도 갔다가 뭐 다음 날 월요일 날쯤에 해서 뭐 가보니까 박대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더미인 상태로. 네. 근데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았는데 얘가 이제 계속 일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조금 환상적인 세계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닮은 얼굴이라는 제목도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로그아웃이 더 제목으로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얘기니까 로그아웃 얘기니까 하는 생각 막 혼자 이런 이상한 상상하다 하면서 읽었었던 인간성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제의식이 잘 발현된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소설을 우리가 보통 허구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고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겪은 이야기나 겪은 삶의 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소설이나 어떤 작품의 한 장면에 반영되어서 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직접 뭐 그런 장면을 위해서 내가 어떤 취재를 한다든지 실제 체험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능동성을 보여주시기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소설이 삶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접되거나 뭐 이접되거나 하는지. 네. 뭔가 저는 소설이 세계를 보여준다고 단전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세계, 제가 느끼는 세계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랬을 거야라는 예상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면은 꼭 예상 밖에 어떤 맞아. 답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그러면 내가 만약에라는 설정을 하고 나왔을 때 발현되는 얘기인 거지. 그게 일반화되기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배훈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에서 제가 겪는 얘기를 많이 끌어다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느껴요. 정말 다 끄집어서 들어가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이든 모양은 좀 바뀌지만 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관없는 뭔가를 쓰지는 못하는 것 같고 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미리 제가 쓰고 싶은 어떤 세계를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는 쪽인 것 같아요. 굳이. 그러시군요. 아마 지금의 방식이 앞으로도 작품을 쓰실 때도 계속 뭐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특히나 이 고어물적인 요소들이 강한 그런 거 좋아하세요? 보는 거?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럼 진짜 네. 이건 상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등단작 같은 경우는 모방 심리 막 이런 거 우리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식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이 어쨌든 허투른 소리는 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군요. 너무 우리 책 얘기만 하고 있나요? 좋아요. 오, 갈증을 느끼셨군요. 단편으로 등단하셨는데요. 앞서 김병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장편 쓰고 싶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쓰더만 장편들이 있겠어요? 있죠. 근데 지우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운 거죠. 실제로 딜리트 키를 누르지 않은 이상 그건 지운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언젠가 그걸 갖다 쓸 걸. 사람 심리가 급하면 몰리면 막 진짜 지우고 싶을 땐 딜리트 키를 눌러야 되더라고. 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지운 건 그럼 아니네요. 쓰겠다는 거지. 그 장편 소설도 여전히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항상 마음에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등산하신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푸름 작가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단편이랑 장편은 사실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호흡도 굉장히 다르고 시발점부터가 솔직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단편에 어울리는 소재와 주제가 있고 장편에 어울리는 소재와 주제가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다른 몸이 정도의, 되어야 되기는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장편은 소재를 일단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머리가 단편에만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장편을 쓰려면은 마음가짐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단편 소설집을 한번 내고 나서 근데 보통 소설가들 보면 뭐 그런 루틴을 갖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설집을 내고 나서 뭐 첫 번째 소설, 두 번째 소설집까지 내고 나서 보통 장편 하나 뭐 이런 식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는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소설가들에게 장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사실 두 분 다 안 써보셨기 때문에 묻는 것 자체는 조금 되게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궁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장편에 대한 병훈 작가님은 로망 같은 걸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냥 제 안에 어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호흡이 그냥. 필요하군요. 네, 그거는 정말 주관적인 제 착각인데 그런 어떤 좀 길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얘기를 하기에는 더 많은 어떤 분량이나 더 자유로운 어떤 것들이 그렇군요. 네,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이 문장의 소리에서 두 분의 장편 소설 출간 소식과 함께 신간 안내, 신간 소개
두 분을 또 모실 날이 있겠죠. 그 전에 매일매일 기다려 오매불만 기다려 첫 소설집 작품 많이 발표하셨나요? 두 분 다? 저는 근데 분량이 짧아서 단편집으로 묶기에는 살짝 부족할 것 같긴 한데 8편 정도 묶긴 했거든요. 네, 병훈 작가님은요? 전 절반. 전 4편 발표했어요. 아직. 뭐 근데 사실 꼭 발표작을 작품집에 묶을 이유는 없으니까 총알을 많이 갖고 있으시다면요.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소설을 쓰는 것 말고 소설집은 나름의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소설집을 구성하려면 만들려면 어떠세요? 뭐 내 소설집의 제목은 이것으로 정해야지. 너무 먼 일 같다. 코앞에 닥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난감한 문제라 미리 우리 당선 소감 써놓는 기분으로 뭐 보통 농담 삼아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아예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 못 해봤어요. 푸름 작가님도요? 저도 정해준 건 없는데 그냥 제가 썼던 소설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서 제목으로 쓰고 싶진 않고 새로 만들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병훈 작가님은 안 물어볼게요. 더 이상.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 정도도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럴 땐 대답 안 내는 게 정답일 수도 있긴 해서. 근데 이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게 나중에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메르쿠라는 제목이 좋아서 아마 이걸 쓰지 않을까 싶어요. 편집자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그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렇군요. 제목은 두 분 다 준비 안 하고 있으시다니까 사실 본문 구성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해서 집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 크게 갖고 있으시진 아직 않겠네요. 구체적이진 않으시겠네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설계를 하고 쓰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쓰다 보면 구축이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그 강은교 시인 대담하고 왔는데 그 시인 되게 원로시고 워낙 시집을 많이 내셨잖아요. 시집을 구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놀이삼아 정말 하신대요. 그래서 저 되게 반성하면서도 또 한편 되게 존경했거든요. 작품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식탁에 쫙 펼쳐놓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정말 노력이 있잖아요. 그 애정 같은 게 있잖아요. 작품집 하나를 묶기까지. 근데 소설도 그런 작품집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놓을까, 어떤 순서로 이 흐름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나요? 좀 소설집의 방향이 그렇게 많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제가 소설집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많이 본 한국에서 출간되는 소설집들은 사실 단편으로 묶어놓은 어떤 형태가 더 많고 어떤 단편들끼리 연결된다거나 뭔가 이런 구성적으로나 뭔가 묘를 발휘한다거나 이랬던 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방식은 시에서 더 많이 시집을 묶을 때 더 많이 봐서 더 좋게 보였던 부분들이 그런 있어서 방식으로 구성하시면 되겠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찜콩 막 이렇게. 네. 너무 그 틀에는 갇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작품집 일정도 아직 그러면 구체적이진 않으시겠네요. 두 분 다. 네, 제가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선제적인 태도 되게 중요해요. 출간 계획까지 이 자리에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다면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서점을 찾아갈 시기를 가늠해 보실 수 있어서 더 기뻤겠지만 오늘은 일단 그 일정에 대해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하지만 두 분의 신간이 나오면 첫 소설집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셔서 문장의 소리에서 그 소설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 깊게 나눠볼게요. 뭐 이런 질문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소설을 쓴다는 것 아직 첫 작품집을 내지도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혹은 내가 소설을 쓴다는 것 어떤 의미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어떤 소설가께서 먼저? 제가 먼저. 네. 눈빛이 제가 먼저 많아서 눈빛도 캐치하는 사이신 거예요? 그랬나 싶기도 하고. 늘 한 사람이 부정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어떤 개성이 뚜렷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 같은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쓰면서 굉장히 개성적인 글을 쓰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글을 쓰면서 저를 만들어 간다. 내가 나에 대해 새로 나도 몰랐던 나를 알고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게 뭐 제가 몰랐던 나이든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나이든 내가 뭐 부정하던 나이든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좀 눈에 보이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소설을 쓰는 일은 네, 저를 만드는 일 그런 생각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완성될 순 없으니까 하나의 인간이 끊임없이 소설을 쓰시겠다는 다른 말로 들리네요. 나푸름 작가님은 어떠세요? 소설을 쓴다는 것 어떤 의미로 삶에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저도 약간 비슷한 층인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소설을 쓰다 보면은 일단 제가 모르던 저를 발견하기도 하니까 소설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속적인 저에 대한 발견 이런 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제가 속한 세계나 사회에 대한 발견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세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느 세계에 살고 있고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소설이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많은 두 분의 발견, 많은 완성 이 되기를 기대할게요. 그게 아마 첫 책에 가장 응집력 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께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으로 나온 사실 신예 작가 분들이시니까 뭐 마지막 인사말 겸 포부 나의 소설에 대한 기대 뭐 많이 해달라는 일종의 이런 시간에 자기 세일즈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마지막 인사 말씀 겸사겸사 여러 성격을 가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나푸름 작가님한테 하죠. 네. 모르는 이름이 있었을 텐데 클릭해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푸름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저 제 이름 좋아해요. 근데 저 소설이 일단 저라는 사람보다는 더 재밌으니까 한번 봐두셔도 시간 낭비는 안 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세일즈 확실한데. 여기서 너무 세일즈 세게 넣어가지고 병훈 작가님 어떻게 얘기하실지 궁금하네요. 뭔가 제 세일즈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문장의 소리를 한참 들었을 때는 등단 너무 하고 싶어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문청들이 많이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쓰지 않는 순간에도 뭔가 문학적인 자양분을 얻고 싶고 내가 문학적이고 싶고 뭐 이랬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얻고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상한 소리만 영양가 없는 소리만 한 것 같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약간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다 같이 쓰시는 분들이 듣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이번 여름에 좀 생산성이 가득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계속 문장의 소리 많이 잘 들어주시길 마지막 저도 부탁드립니다. 피서로 이거만한 게 어디 있어요? 시원한 데서 그죠? 이거 팟캐스트 이거 듣는 거 그죠? 네, 어쨌든 두 분의 첫 작품집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좋은 작품집으로 다시 이 스튜디오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큰 비 오는 날 비를 또 헤집고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또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와, 이제 여름 한가운데로 쑥쑥 첨벙첨벙 들어가고 있네요. 뭐 어떻게 여름 괜찮으세요?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나요? 근데 뭐 요즘은 어딜 가나 냉방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바깥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면 시원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시원해서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후끈후끈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선풍기 돌리고 하다가 짐 싸들고 나가는 거죠. 뭐 나가서 카페 가기도 하고 뭐 버스만 타도 버스가 어찌나 시원한지. 냉방이 요즘은 좀 이제 약하게 적정 온도로 좀 합시다 하는 생각들이 넓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버스는 너무 차갑고 또 어떤 카페도 너무 차가워서 이게 여름인가 오히려 겨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도 들곤 하는데요. 알아서 우리 잘 합시다. 온도를 적정하게 해요. 너무 차갑게 해두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여름이니까 덥지. 아니면 더우니까 여름이지. 이런 말 스스로에게 이제 내뱉으면서 여름과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름이니까요. 저는 이제 여름 슬리퍼들을 꺼내서 신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 슬리퍼를 하나 꺼내서 신으면서 완전히 이번 주에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슬리퍼는 지금 이번 여름에 꺼내 신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은 건 지난 겨울 11월, 12월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갈 때 이 슬리퍼를 신었었는데 제가 이 슬리퍼를 신고 어디 아프리카의 어느 바닷가, 해안가에 갔었을 때 신이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수풀도 헤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수풀 속에서 가시에 찔린 건 거죠. 거기서 막 파상풍 이런 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정말 발 찔린 곳을 샅샅이 뒤져보고 보니까 뭐가 이렇게 살짝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완전히 끝까지 잘 빼냈죠. 마침 뭐 칼, 바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바늘로 막 쑤시고 칼로 거의 손톱깎이로 거의 살을 도려내다시피 마침 그 발바닥 굳은살 부분이었어서요. 그냥 굳은살을 아예 뭉텅뭉텅 도려냈습니다. 병 되면 안 되니까 타지에서. 그런데도 그래서 제 멤버들 모두의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제대로 안 뺐을 수도 있으니까 시력이 아주 좋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 친구가 이제 누나 진짜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할 때까지 정말 세심하게 잘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고 걷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 부분이 계속 쓰라리고 계속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나 계속 따끔따끔한 것 같아. 이거 아직 안 빠진 건가? 근데 친구들이 아니야. 지금 보이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정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안에 더 있을 수가 없다라는 확답을 듣고도 계속 아파서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살을 그렇게 도려냈으니 당연히 지금은 아플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격려를 해주어서요. 그래 그럼 3살이 돋아날 때까지 좀 한번 견뎌보자 하고 이제 따끔따끔한 걸 참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고 지냈죠. 그러다가 지금 이 슬리퍼를 다시 꺼내서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딱 신고 나가는데 아픈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이. 이게 뭔 일이야? 나 진짜 거기 완전히 내 살에 가시가 박힌 거야? 라고 놀래가지고 발바닥 봤는데 발바닥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제서야 제가 이 슬리퍼를 보게 된 거죠. 슬리퍼를 봤더니 슬리퍼를 이게 푹신푹신 쿠션이 있으니까요. 꼭 눌러봤더니 아니면 할까 거기에 그 가시가 박혀 있던 겁니다. 오늘 나눌 어제의 단어는 그래서 가시예요. 가시. 이놈의 가시. 제가 그 가시를 보고 그래서 뒷목을 부여잡고 이거구나. 가시가 지금 슬리퍼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만 박혀 있을 거라고 계속 발바닥만 살폈었는데
아니라 슬리퍼에 박혀 있었던 거구나. 외부에 내가 아플 때 내 속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그 요인이 올 수 있는 거구나. 밖을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라는 아주 큰 깨달음. 그래서요, 제가 이거 가시를 빼내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아니야, 이 가시 너무나 소중하다 해서 다시 쓰레기통에서 잘 찾아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내 탓만은 아니라는 것, 바깥을 볼 필요 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데는 외부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오늘의 멜로디 첫 번째로는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잖아요. 시인과 춘장 1988년에 발표한 3집 앨범 숲이라는 앨범 첫 번째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저도 얼마 전에 다시 찾아 듣고요. 마음이 울컥 해가지고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가사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고 나의 여러 가지 슬픔, 아픔들 이런 것들 가시나무처럼 가시를 받고 있어서 당신 올 수 없고 당신이 쉴 수 없고 어린 새들도 찔려서 날아가고 이런 내용.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너무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나도 내 안에 이런 많은 슬픔과 아픔의 가시들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 같다.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가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 있을 수 있잖아요. 가시 얘기했을 때 저는 이런 슬픈 의미의 가시도 있지만 생선 가시 목에 박히거나 꽃나무 가시에 찔리거나 사실 가시하면 우리의 낭만적인 시인 마리아 라이너 릴케가 생각납니다. 릴케 이 시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꺾어서 선물을 하려고 꺾다가 그 가시에 찔려서 그게 어떤 균에 감염이 되어서 죽거든요. 이렇게 낭만적이면서도 이렇게 슬픈 죽음이 있을까요? 가시에 찔려서.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꽃을 꺾다가. 그랬습니다. 이런 아름답고도 슬픈 가시 이야기가 있다면 생선가시 목에 걸렸을 때 생선가시 목구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생각만 해도 목이 따갑다. 물을 막 꿀꺽꿀꺽 삼킨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지금 목에 걸린 그 가시가 빠지려면 아픔이죠. 그리고 밥을 씹지 말고 꿀떡 삼켜라.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요. 가시에 찔렸을 때는 빼야죠. 어떻게든 바늘로 이렇게 살살 뽑아내든 칼로 그냥 아예 옆을 잘라내든 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에 찔리는 일, 가시에 목구멍에 가시 걸리는 일, 이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가시에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2008년에 발표된 문태준 시인의 그늘의 발달이라는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시가 박혔다고 우는 아이,
문태준. 가시가 박혔다고 우는 아이에게 새끼 오리떼가 줄지어 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요한 연못을 보여주었다. 휘파람으로 비행기를 불러주었다. 손나팔을 불어주었다. 쌍가락지를 끼워주었다. 붉은 앵두를 한 줌 따다 주었다. 나비춤을 마루에서 추어주었다. 마루 끝까지 가도록 오늘은 그냥 두었다. 가다 돌아서며 불쑥 울음을 터뜨렸다. 네, 이런 시입니다. 가시가 박혔다고 우는 아이에게 이 아이의 어떠한 아픔을 조금 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요, 손나팔을 불어주고 쌍가락지를 끼워주고 앵두를 따다주고 춤을 추어주고 사실 이런 것보다 가시를 빼주어야 해요. 가시 박혔다고 우는 아이에게는 가시를 빼주어야 합니다. 아마 빼는 동안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요? 날카로운 것으로 빼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 가시가 빼내야만 진짜 그 아픔이 해결되는 건 거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들 말고요. 심적, 마음적으로 가시에 찔린 것 같은 상황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가시 돋친 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가시 돋친 말 그런 행동들 심장에 와서 박힌 적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 살면서. 그쵸? 어떻게 그런 것들은 빼내나요? 사실 그런 것들도 빼내야만 살 수 있어요. 안 빼내고 계속 마음속에 그런 가시에 찔려 있다가는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다치니까요. 계속 아프게 찔리고요. 빼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의 멜로디로 가지고 온 노래 하나. 이것은 Tears in Heaven인데요. 에릭 클랩튼이 그런 어떤 외부에서 당한 슬픔, 아주 큰 가시에 찔린 것 같은 아픔, 그런데 그 가시를 빼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의미의 노래입니다. 1992년에 언플러그드 앨범에 이 노래를 수록했어요. 이 노래가 이 에릭 클랩튼에게는 가시였던 거 하니 자신의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사고로 죽음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아프고 슬펐을까요? 그 슬픔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제 헤어나오기 위해서 그 슬픔의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노래로 승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죠.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Tears in Heaven. 당신은 내 이름을 기억할까요? 내가 당신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말이에요. 당신은 이전과 변함없는 모습일까요? 내가 당신을 천국에서 만난다면 말이에요. 난 강해져야만 해요. 그리고 계속 노력해야만 해요. 그것은 내가 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세월은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당신을 좌절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애원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저 문 너머에는 평화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난 천국에는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라는 가사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의 슬픔. 아들은 천국에 가 있겠지.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 목소리에서 애잔함 느껴지시죠? 이 곡도 한번 쭉 지금 찾아서 틀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밤이라면 더 좋겠네요. 이 노래랑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가시도 마음에 찔려있는 가시 어떻게든 빼내야 하잖아요. 이런 가시들이 제가 아까도 저가 지금 오늘 이 가시 이야기하면서 그 깨달음, 가시가 꼭 내 안에 박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바깥을 잘 보면 바깥에 있는 가시를 해결하면
나는 이제 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떤 한 구절을 찾아왔어요. 2014년도에 달 출판사에서 발표된 책이에요. 울기 좋은 방이라는 제목의 책, 용윤선 작가의 책입니다. 여기에요, 바깥에 아픔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낯선 사람 만나는 일보다 낯선 것이 병원에 가는 일이다. 이튿날은 할 수 없이 병원에 간다. 명절 연휴라서 잠깐만 진료를 본다는 병원에 간다. 의사가 내 입안을 보더니 진저리를 친다.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군요. 왜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별로 힘든 거 없는데. 몸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진통제, 진정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와 알약 한 주먹을 삼키는데 의사의 말이 생각난다. 아무도 내게 힘드냐고 묻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낸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흐른다. 약 기운이 몸에 퍼지고 잠시 아픔을 잊는 시간. 커피를 여리게 내린다. 오늘의 커피는 민트 커피. 민트를 여린 커피 위에 돛담배처럼 띄운다. 나에게 맛있는 것을 조금 먹이고 싶다. 나에게 꿈 없는 잠을 재워주고 싶다. 나에게 눈물 없는 눈동자를 선물하고 싶다. 나에게 저 돛담배를 태워주고 싶다.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군요. 왜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몸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힘들었냐고 물어왔을 때, 아니 나는 별로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몸은 힘들었던 건 거죠. 왜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늘 물어봐야 되는 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힘이 들다면,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 왜 아플까 물어보고, 왜 힘들지? 그 이유를 계속 물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내 안에 있기도 하겠지만, 모든 이유는 내 안에 사실 답이 있기도 하겠지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바깥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무언가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거나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내 몸과 마음도 아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가시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장미의 가시,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나를 감싸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은 박혀버린 그런 가시를 빼내지 못해서 어딘가 아파하고 있나요? 늘 아프신가요? 가시는 내 안에 있을 수도, 나의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가시에 찔린다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나의 안과 밖을 잘 살핀 후에 조심히 잘 그 가시를 꼭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꼭 제거하셔야 돼요. 가시 마음에 두고 살면 아픕니다. 뾰족하고 작은 그 가시 속에서도 또 깨달음의 단어, 그리고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한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분의 작가님들을 통해 소중한 열망 같은 것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염원이나 기대, 소망과 같은 말들의 쓰임이 점점 사소해지는데 그치고 더 절박하고 치열하게 살기를 강요받는 시대에서 지극하게 마음을 쓰는 일이란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생각해 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